안녕하세요. 전국 170여 개 창업을 성공시킨 창업 안 팀장입니다. 방향 잡기, 목차 쓰기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하고 알려드릴 사항도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다뤘던 사업계획서 질문지와 연습용 목차를 인쇄하시어서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대표님과 함께 써볼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대표님을 위해서 선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선물은 저희 국회의원 카페 창업도서관이라는 메뉴에 제가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이 영상 보시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식의 첫 장은 표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사업계획서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작성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식은 정말 말 그대로 양식이기 때문에 구성을 대표님이 조금 더 특별하게 바꾸셔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글씨체라던가 아니면 글씨의 색상도 변경하셔도 무방하세요. 다만 너무 튀는 색깔이나 너무 튀는 글씨체를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이거는 또 공문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문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구성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 넘어가고요. 제가 드리는 양식에는 이렇게 바로 앞장에 기관명과 사업 종류, 사업 연도를 작성하시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기관명에는 우리 대표님이 정말로 고심하고 멋들어지게 작성하신 기관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저는 보민의 제가 복지센터라고 적어볼게요. 보미는 저희 국회어에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이 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미의 이름을 따서 보미네 재가복지센터라고 지어볼게요. 사업 종류는 대표님께서 하시려는 사업,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실 건데요. 만약에 내가 병설사업, 주간보호도 하고 방문요양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주간보호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시는데, 저는 일단은 이 사업계획서에 기준은 방문 요양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방문 요양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다만 이 사업계획서가 기준이 방문 요양이라고 해서 주간보호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성은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셔서 이 양식과 구성 그대로 조금 더 방문 목욕에 가까운 내용을 추가하신다거나 주간보호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르게 수정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좋으세요. 제가 주간보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 종류 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연도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개원이 될 것 같은 그 예정 연도를, 사업 적용 연도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연도 24년도 12월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서류 제출하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서류 제출하고 저희 서류 심사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개원하려면은 서류 심사 기간이 지난 한 달 이후, 즉 다음 달인 1월에 개원 예정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다음 내년 년도에 내가 사업 개원이 예정될 거다 하면 2025년이라고 적어주시고,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그냥 2024년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목차 양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목차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다운받아서 보셨다면은 이 양식이 익숙하실 거고요. 처음 보신다 하시면은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되,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목차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목차 양식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 이 목차 하나하나는
사업계획서의 큰 제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큰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는 소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큰 제목 중에 대표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목차를 구성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조금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고르셨다면은 그 단어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서 기관 현황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기관 현황을 선택해봤고요. 이번에 대제목에서는 운영 목적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3번에서는 저는 여기서 땡땡센터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센터명을 집어넣으면 되세요. 보민의 제가복지 센터라고 센터명이 정했기 때문에 보민의 제가복지 센터 사업이라고 제목을 완성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4번의 대제목에서는 저는 예산이라는 단어를 선택할게요.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사업별 연간 일정 단어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서 제가 세부 사업이라고 하고 점점점 이렇게 남겨뒀잖아요. 이거는 뒤편에서 이 보민의 재가복지센터 사업 대제목 작성할 때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제가 삭제를 해두고 사업계획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 다시 목차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이 안에 소제목을 적어 볼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로 쪽수라고 적어놨어요.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들이 몇 쪽에 있는지 페이지 수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목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가지고 쪽수를 기재를 해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그럼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제가 대제목 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목차의 1번 대제목은 기관 현황입니다. 이 기관 현황에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소제목은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나열을 해 볼 거고요. 1번은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세요. 기관의 정보, 우리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세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센터, 기관이겠죠. 그래서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적어 줄 거고요. 기본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사항의 센터명, 도민의 재가복지센터라고 적고요. 급여 종류라는 거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여기서 급여라는 거에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급여라고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세요? 네, 직원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이 나죠. 하지만 우리 장기유형 사업을 하실 대표님이라면은 급여라고 하면은 직원의 월급이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장기유형 서비스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 급여를 뜻풀이를 하자면은 주다의 급, 그리고 받다의 여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의 그런 항목을 급여라고 말하고요. 그럼 장기유형 사업에서 주고받는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사업에서 급여라는 단어는 재해석하자면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급여 종류라고 하면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표님이 하시려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저는 이 기준을 방문요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문요양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소재지는 우리 센터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국회의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라고 적어줄 거고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하고 그 다음에 상세 주소 뒤에 땡땡땡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의 대표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 여기에 그냥 대표자 이름을 국회의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시설장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제 창업 안팀장 시리즈물에서 이 대표자와 시설장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자와 시설장이 한 센터에서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인물들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은 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도 대표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자는 정말로 나는 이 센터에 운영은 하지 않고 그냥 살림만 할 거다. 나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자격증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표자로서만 존재를 하시고, 대신해서 우리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뭐 경력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격증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는 사람으로 나는 시설장을 위임하고 싶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시설장님 성함을 따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적어볼게요. 다음으로 연락처는 센터의 전화번호, 센터의 팩스번호, 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 중에는 아직 뭐 전화 통신망이라던가 아니면 팩스 통신망 같은 거를 드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 설립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 기준으로 전화와 팩스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직선 표시만 해 두셔도 되고요. 혹은 뭐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메일 주소는 아직 뭐 센터를 위한 센터 전용 이메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대표님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개인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거나, 혹은 내가 개원 전에 센터 전용 이메일을 만들었다 하시면은 그 센터 전용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설립 일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지만 설립 예정 일자를 적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센터의 개원을 위해서 설치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은 설치 신고 서류 제출 일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서류 심사가 이뤄지고, 그 한 달 동안의 서류 심사가 끝나면 보통 통과가 되면 다음 달 초에 개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계산하셔서 설립 예정일자를 써 주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일이 24년 10월이거든요. 그럼 저는 10월 초에 설치시고 서류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설립 예정일자는 다음 달인 11월 초겠죠. 그러면 여기에 2024년 11월 월까지만 적어주셔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24년 11월이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기관 설비입니다. 기관 설비에는 우리 기관의 규모와 그리고 우리 기관 그 사무실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 규모는 제곱미터로 수치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보시거나, 만약에 임대한 건물이다라고 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친절하게 수치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기관의 규모를 확인하셔서 이 제곱미터를 사용하셔 가지고 여기에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방문유형 사무실은 사실 뭐 주간보호 사무실, 우리 주간보호 센터에 비해서 소규모고, 그렇게 뭐 각 호실별로 파트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적어 주셔야 되세요. 하나의 장소라고 해도 가상의 공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이 일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일하는 도중에 잠깐 휴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를 하면은 1시간을 필수적으로 휴게를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 휴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간을 나눠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휴게 공간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 더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센터에 주차장이 있는지, 우리 센터 안에 어르신이나 뭐 보호자가 상담을 하러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실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적어 주실 수 있겠죠.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칸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주차장이라고 적고요. 옆에 수량은 사무실의 공간이 몇 개인지, 휴게 공간 몇 개인지,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이 있다면은 주차 공간은 몇 개인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사무실은 당연히 하나일 거고, 그 사무실 안에 보통 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휴게 공간도 보통 하나겠죠. 그리고 주차장은 뭐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0 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 혹은 뭐 주차 공간별로, 주차 대수별로 적어 주실 수 있겠죠. 뭐 주차 대수가 3대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3 이라고 적어 주실 수 있겠죠. 일단은 저는 없다라고 가정해서 0 이라고 적어 줄게요. 여기서 주간보호의 사업계획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주간보호는 그 센터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센터의 한 장소 안에 반드시 구획별로 나눠서 호실을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호실들이 있어요. 사무실은 물론이고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실이라던가, 아니면 어르신의 식사를 도맡아 하는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설의 구분에 대해서 칸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 칸 추가를 해 주셔 가지고 각각의 호실명을 적어 주시고, 그 호실에 해당하는 구획들이 몇 개인지를 여기에 수량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만 더 추가하면은 충분히 주간 보호에 대한 센터의 요소도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소제목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인력 정보입니다. 소제목 1번에서는 우리 기관 정보에 대해서 적어줬잖아요. 그럼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 인력 정보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되세요. 직원 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우리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총 몇 명인지를 합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옆에는 각 직책별로 총 직원이 몇 명인지를 각각 적어주시면 되세요. 방문 요양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직원의 인력, 필수 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고요. 여기에 제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를 추가로 한다면은 사무원까지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원은 법적으로 필수 인력은 아니에요, 방문 요양 기준으로. 하지만 종종 어르신이 정말로 많아지게 되면은 사회복지사만으로서, 시설장만으로서 우리 센터 안에 있는 행정물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원을 채용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원의 인력에 대해서도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칸에 사무원도 추가로 넣어 주시고요. 나는 굳이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의 수에 대해서 여기에 적어 주시고요. 이 총합을 여기 총 인원에다가 몇 명인지 적어 주시면 되세요. 주의할 점은 우리 설치신고서를 낼 때 인력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거든요. 그 인력 현황 정보의 숫자와 이 안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직원 현황의 숫자와 동일하셔야 되세요. 그것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적어 주세요. 다음, 인력 정보에 대한 직책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 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위에 칸에서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적어줬다면은 각 직책별로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나는 사무원까지도 넣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요양보호사 밑에 사무원이라는 직책도 넣어주셔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열을 해주시면 되세요. 각 직책별로 시설장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대표님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각 직책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적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거라서 제가 또 친절하게 여기서 같이 적어드리고, 본 양식에도 제가 적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 내에도 내용을 적어둘게요. 지금 여기선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우리 시설장이라는 사람의 업무는 센터를 총괄하는 그런 총괄
업무를 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총괄 업무라는 거는 뭐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그리고 우리 센터의 종합 행정 업무, 센터의 총관리 이런 업무들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약간 공문서와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조금은 좀 있어 보이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직원과 센터 관리, 뭐 수급자를 관리한다 이렇게만 나열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우리 장기휴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 법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직원 및 센터 관리, 그리고 중요한 수급자 관리 및 센터, 그리고 수급자 안내 및 관리 등의 시설장 업무를 집행한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꼭 지켜야 되는 법률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이 직책이 수행을 합니다 라고 적어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설장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어떤 업무를 집행을 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앞에 노인장기요양법 어쩌고저쩌고에 따른 동일해요. 근데 뒤에는 시설장님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수급자 관리, 사회복지사도 수급자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거든요. 그 감시의 업무를 모니터링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적어주시고요. 모니터링 등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업무, 이 정도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수급자 댁에 방문해서 수급자를 케어하는, 수급자를 돌보는 업무를 집행을 하시겠죠. 그에 따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원. 사무원은 말 그대로 사무를 보는 직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나는 사무원을 직원의 현황에 넣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이 사무원 내용도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소제목 3번 기관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으세요. 제가 사업계획서의 뭐 방향 잡기,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목차 잡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속 우리 이 설치 신고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 기준이 매년 뭐 짧게는 반년 이렇게도 달라지고요. 그 달라지는 추세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는 심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사 항목, 요즘에 또 추세는 기관의 특장점, 근데 그 심사 항목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 항목을 심사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기관의 특장점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 사업의 시장도 커지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기관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기관의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기관이 원하는 게 아니고 기관별로 어떤 장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기관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지금 바로 굿케어 네이버 카페에서 본 양식 찾으신 후 제가 알려드린 부분까지 꼭 적어서 와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외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생일 때 단 한 번의 기회로 누리는 천천박사와의 창업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은 일원 한 푼 받지 않고 단 한 번 정해진 시간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대표님을 위한 공헌 사업입니다. 상담 신청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